2018년 2월 13일 오전 10시 25분. 평화롭던 미국 아이다호주의 쿠어달렌 호수에서 911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노년의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남편이 보트를 타다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물에 빠졌어요. 지금 몇 시간째 남편을 찾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라며 울먹거렸어요. 자, 과연 이날 이른 아침, 이 호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아이다호에서 발생했었던 실제 사건을 준비해 왔는데요.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그 과정이랑 나중에 뒤에 결국 이 인물들 중에 범인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거까지 한번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이 이야기는 로리라는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리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스티브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슬하에 6명의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고 또 이 로리는 코어달렌 상공회의소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자로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이 6 아이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그런 엄마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비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상사는 2 자녀를 둔 기혼의 남성 임원이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레리입니다. 두 사람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로리고 남자가 레리예요. 레리와 로리는 각자의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각자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고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꼬 부부였어요. 그리고 다행히 자식들과 이 새엄마, 새아빠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였는데요. 아내 로리의 딸 울스터는 저는 항상 레리 아저씨를 사랑하고 존경해 왔어요. 엄마가 그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레리의 아들 딘도 사실상 로리 아줌마와 우리 아빠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셨다. 소울메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 두 분이 바로 소울메이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정도죠. 그런데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2018년 2월 13일로 끝나버리고 말죠. 이야기 시작하면서 보셨던 그 첫 상황 기억하시죠? 남편 레리가 물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고 당시 아내 로리는 66살, 그리고 호수에 빠진 그녀의 남편 레리는 68살이었습니다. 노인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신체적 능력이 젊은 시절 같진 않았죠. 신고를 받은 구조당국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이용해 로리가 타고 있던 보트의 위치를 삼각 측량으로 파악하고 망설일 틈도 없이 호수 한가운데 이들의 보트가 떠있는 현장으로 대규모의 수색팀을 긴급하게 투입시켰어요. 근데 이 로리의 신고 시점이 이미 남편이 호수에 빠지고 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녀의 말대로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난 게 맞다면 살을 애는 듯한 호수의 수온을 고려했을 때 남편은 이미 저체온증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일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해서 보니까 보트에 남아있던 아내 로리의 온 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묻자 로리는 남편 레리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어어 하면서 이렇게 남편 쪽으로 달려가려다가 쾅! 넘어지면서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경찰은 효과적인 수색 작업을 위해서 아내 로리에게 남편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물이 빠졌는지를 묻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으로 온몸을 덜덜 떨던 그녀는 횡설수설하면서 정확한 장소를 얘기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물에 빠져버린 후 몇 시간 동안이나 추운 호수에서 홀로 공포에 떨었던 60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로리를 선착장으로 데려와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조금 진정이 된 로리는 이제 경찰에게 오전부터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로리의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호수에서의 아름다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섰어요. 그런데 남편 레리가 운전을 하던 중에
보트 모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레리는 모터의 덮개를 열고 문제점을 확인하려다가 그만 덮개 문에 꽉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코피가 좀 났는데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조금씩 힘들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하더래요.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면서 그대로 맥없이 픽 쓰러져 버렸던 거죠. 아내 로리는 넘어지면서까지 급하게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그대로 힘을 잃고 쓰러지면서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녀의 진술을 듣고 경찰은 아마도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그 질문, 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요거를 로리한테 물어보는데요.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전화기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대폰을 차에 두고 보트에 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에 손으로 어떤 키를 누르는 바람에 점화 스위치마저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모터 줄을 당겨서 시동을 걸어야만 했죠. 그렇게 로리는 정신없이 남편을 찾아서 호수 주변을 헤매면서 또 동시에 주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막 경적을 울려댔어요. 그러다가 너무 추워서 옷가지로 이제 몸을 좀 덮으려고 하다가 그게 남편 옷이었나 봐요. 그 안에서 남편의 전화기를 발견했고 그제서야 그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전하면서 막 슬프게 흐느꼈습니다. 어쨌든 로리 나름대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지만 남편이 물에 빠진 지 이미 몇 시간이나 지나버렸고 게다가 또 호수에서 남편이 사라진 마지막 지점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죠. 배를 타고 정처 없이 헤맸으니까요. 이렇게 수색팀 역시 드넓은 호수에서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한 채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해서 소나라는 걸 이용해 남편 레리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이 소나라는 건 물속으로 음향 신호인 음파를 이렇게 쏘아보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그 목표물의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와 함께 헬리콥터를 통해서도 호수 전역을 훑어가며 레리를 찾는 수색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전방위적이고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처음 이 부부가 타고 있던 보트가 발견된 곳만 해도 수심이 130피트, 즉 40m 정도에 달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윽고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자 수색팀은 안전상의 이유로 수색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66살의 남편 레리가 차가운 겨울 호수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해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정확한 사고 경위라도 밝혀보기 위해서 보트를 선착장 한 곳으로 옮겨 정박시키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보트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아까 아내 로리가 진술을 했었죠. 레리가 모터 덮개에 이렇게 팍 부딪혀서 코피를 흘렸었다고. 그때 흘렸던 그 코피의 흔적인 걸로 보였어요. 경찰은 추가로 부부가 보트를 끌고 올 때 사용했던 픽업 트럭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어수선한 차 안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함유된 베나드릴 알레르기 약과 또 로리가 찾지 못했다던 그녀의 핸드폰이 발견됐어요. 이 발견된 약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경찰은 병원으로 후송돼 몸 상태를 점검받던 로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호수 지도를 보여주면서 당시의 상황이랑 남편이 물에 빠진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테니까 이제는 로리가 처음에 호수에서 막 추위에 떨면서 횡설수설하던 때와는 다른 좀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됐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로리가 또다시 기억을 더듬으며 진술을 이어갑니다. 로리의 남편 레리는 사실 사고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고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였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상태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모터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는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키를 눌러버렸고 그러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진술을 하던 와중에 로리는 또다시 이 남편의 실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다시 횡설수설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질문이 계속될수록 로리는 뭔가 불안한 듯 이 양손을 무릎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비는 등 긴장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질문을 마치며 레리가 발견되면 사고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므로 트럭에서 발견한 로리의 휴대폰은 잠시 경찰에서 보관하겠다고 통지했어요. 그로부터 5일 후인 2월 18일. 수색은 계속됐지만 레리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넓은 호수 전역을 다 수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아내 로리한테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 번만 호수에 같이 나가서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라도 좀 특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리는 끝끝내 남편이 빠졌던 지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수색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트 위에서의 로리의 행동이 경찰들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고 해요. 남편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미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체념을 한 건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건지 왠지 모르게 약간 심적으로 좀 안정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이랑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요. 심지어는 농담까지 주고받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멈추고 대화를 이어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경찰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노년의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레리가 실종된 지 8일째인 2월 21일. 수색 작업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지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 로리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 노스 아이다호 주택조합이 로리의 사기 행각을 찾아내고 그녀를 해고했다는 뉴스였어요. 이 조합의 회계사는 감사를 진행하던 중 무려 5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잔고 부족을 발견했고 내부 조사 결과 로리의 횡령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고 보니 로리는 약 3년 동안 허위 회사와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약 1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 관련해서 새엄마 로리를 조금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죽은 남편 레리의 장성한 자녀들이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레리가 실종되기 전에 그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경찰한테 보여줍니다. 그 문자에는 레리가 자기 친구한테 몸 상태가 좋질 않아서 새벽 낚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쓴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앞서 로리도 그런 진술을 했었죠. 보트를 타고 나가기 전부터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고. 이날 레리에게 문자를 받았던 그 친구도 아니 레리가 몸이 안 좋다면서도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굳이 보트를 타고 왜 호수로 나갔는지 나는 당초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덧붙였어요. 레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평소에 보트를 타고 낚시하는 것을 즐겨서 호수로 자주 나가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보트를 타지 않으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낚시철도 아니라며 뭔가 이상하다고 거듭 주장했어요. 경찰은 레리의 자녀들에게 로리가 이전에 했었던 진술 내용을 언급합니다. 근데 두 분은 이번엔 낚시하러 나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새어머니께서 진술하시길 남편분, 이제 레리와 함께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나가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레리의 딸은 로리가 그날 아침 자기한테 이거 일출 장면이야 하면서 보내왔다던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기 전에 선착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호수로 나가기도 전에 이미 일출이 시작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출을 보기 위해서 호수로 굳이 나갔다? 이런 로리의 진술에 의문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조금씩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자 경찰은 혹시 로리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건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레리는 사실 딱히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의 유산 또한 자녀들이랑 다 나눠야 했기 때문에 로리가 굳이 그의 유산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찰은 로리에게 특별한 살해 동기도 없고 또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한 점도 없다며 이 일을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고로 보고 그저 계속 레리의 시신을 찾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다음 날, 이 레리 실종 사건과는 별개로 로리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다른 경찰팀에서 로리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집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검은색 라텍스 장갑, 또 혈흔이 묻은 종이 타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 지퍼백이 발견됐어요. 또한 창고 바닥에서는 혈액 자국도 발견이 됩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레리 실종 수사팀은 그런 수상한 물품들에 대해서 로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다 뭐냐고. 로리는 침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장갑이랑 휴지에 묻은 혈흔은 집안일을 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서 자신의 피가 묻은 것이고 또 창고 바닥의 핏자국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경찰은 발견된 혈액의 샘플을 채취해서 정밀 분석을 의뢰합니다. 자, 누구 피였을까요? 로리의 말이 맞았어요. 집 내부에 있었던 물건들에 묻은 혈흔은 로리의 것이었고요. 창고에서 발견된 그 핏자국 같은 건 혈흔이 아니고 나무에 칠했던 페인트가 떨어지면서 생긴 얼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레리가 실종된 지 2주째인 2월 27일, 로리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서류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체포됐어요. 법원은 그녀에게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고 로리는 보석금을 지불한 후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로리를 둘러싸고 두 가지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리의 개인적인 횡령 사건이랑 로리의 남편 레리가 호수에 빠져버린 사건. 근데 마지막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가 밝혀지거든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며칠 후인 3월 1일, 마침내 남편 레리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건만 호수 반대쪽 해안에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은 독성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레리의 몸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앞에서 들으셨죠? 디펜히드라민. 전문가는 이 성분이 알레르기 약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긴 하지만 이처럼 과도하게 복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 정도의 양이라면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증언했어요. 아까 로리의 집에서 발견됐다던 그 흰색 가루도 뭔가 좀 찜찜하게 느껴지죠? 게다가 부검인은 레리에게서 익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레리가 물에 빠져서 죽은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익사한 시신의 특성이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또 로리가 묘사한 대로라면 그날 뭔가 레리의 몸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런 이상한 증상들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심장 발작이라든가 뇌졸중과 같은 급작스러운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레리가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도 밝혀졌죠. 경찰은 문득 로리가 진술 과정에서 남편이 평소에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해 왔으며 때로는 약을 먹었는지 자기가 기억하지 못해서 같은 약을 다시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스치듯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레리가 정말로 건망증 때문에 여러 번 같은 약을 복용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레리의 몸에서 과다 복용의 결과가 드러날 걸 미리 예상하고 로리가 교묘하게 연막을 친 진술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뭔가 명확한 증거나 결정적인 살해 동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었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부부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부부 사이가 원만했다라고 말을 아꼈었던 지인들조차 레리의 죽음이 이상했는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레리가 아내 로리의 과도한 씀씀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 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로리의 경우에는 남편 레리가 자기 친자식들한테만 너무 아낌없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경찰의 손에 들어왔어요.
레리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작성된 걸로 알려진 그의 유언장 일부가 수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 수정된 유언장에는 남편 레리가 자기 재산의 80%를 아내 로리의 자녀한테 상속하고 나머지 20%만 자기 친자녀한테 남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주변인들의 증언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상한 상속 비율이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딱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재혼을 했어도 자기 친자식들한테 절반도 아니고 단 20%만 유산 상속을 하고 나머지를 다 그 재혼한 아내의 자식들한테 준다는 게요. 이상하긴 합니다. 경찰은 레리의 주치의를 찾아가서 그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은 있었는지 문의를 했어요. 의사는 레리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었고 그에게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약물을 처방하거나 권고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트럭에서 발견한 로리의 휴대폰, 그거 잠시 저희가 보관할게요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녀의 전화기를 분석한 결과 더욱더 유력한 증거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로리가 사고 며칠 전부터 익사 사고, 보트 사고 등과 관련된 검색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기록이 나타난 겁니다. 또한 해류와 해안의 가장 깊은 수심 지역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봤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정황 및 증거를 토대로 드디어 이 사건을 더 이상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5월 말 보석 상태로 횡령사건 재판을 받고 있었던 로리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눈치를 챘는지 돌연 연이어 그 횡령사건 재판에 불출석을 하더니 순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횡령수사팀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녀의 행방을 쫓았어요. 그렇게 로리는 도주한 지 2달 만인 7월 돌연 또 경찰서로 다시 찾아와서는 자수를 합니다. 이때의 자수는 이제 내가 남편을 죽였소 하는 그 호수 사건 관련된 그 자수가 아니고 횡령 관련된 자수로 보입니다. 레리 사건 수사팀은 일단 로리 횡령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석 달 뒤 로리의 횡령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서 로리는 내가 엄마로서 어린 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했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런 횡령을 저질렀다라며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차마 새 남편인 레리한테 내 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부끄럽게도 회사 돈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며 흐느꼈어요. 법원은 그녀의 죄를 인정해 횡령 및 절도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로리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았었던 4명의 딸들 역시 공범 혐의가 인정돼서 각각 5만 달러의 벌금과 3년의 보호 관찰형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결국 딸들은 엄마한테 돈만 받은 게 아니라 횡령 범죄 책임도 같이 나눠받게 된 거죠. 횡령 사건이 마무리되자 남편 레리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은 교도소에 있는 로리를 찾아갑니다. 경찰은 로리에게 남편을 살해했는지 여부와 그의 몸속에서 치사량의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자기는 진짜로 남편을 죽이지 않았고 왜 남편이 그렇게나 많은 약을 먹었는지 모른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왜 익사, 보트 사고 이런 거 검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중간에 아니 남편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왜 죽이셨어요? 왜 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작전을 써보기도 했는데요. 순간 로리가 약간 심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깔끔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이렇게 추정했어요. 남편 레리가 안 그래도 지금 평소 아내 로리의 과도한 지출, 그리고 자기 친자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못마땅해 하던 것에 관해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 여기에 심지어 그녀의 횡령 사건까지 알게 돼서 굉장히 크게 화를 냈을 것이다. 아니면 화를 내기 직전에 로리가 그거를 막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로리는 남편의 재산을 자신의 친딸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남편에게 계획적으로 약을 먹인 후 호수에 빠뜨려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요렇게요.
로리는 자금 횡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 이미 해고가 됐었는데도 재정적인 책임감을 중시하는 남편 레리나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결코 알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리가 사망하던 날이 무슨 날이냐? 지역신문에 로리의 비밀, 즉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죠. 자,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이러한 이유로 로리는 2018년 12월 13일 아침 남편 레리를 설득해서 그 쌀쌀한 아침에 보트 여행을 같이 나간 다음 주스 한 병에 디펜히드라민을 넣어서 남편한테 마시게 하고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그를 호수로 밀어버린 듯 했습니다. 2020년 2월 수사팀은 로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로리는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1년 후 돌연 검찰과의 알포드 플리를 통해 2급 살인 혐의를 협의합니다. 여기서 알포드 플리가 뭐냐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닌데 검찰이 자기한테 불리한 유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죄를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이제 검찰이랑 혐의나 형량을 같이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인정하고 혐의나 형량 조정의 혜택은 좀 받겠다는 거죠. 이어진 재판에서 로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횡령 사건이 발각되는 바람에 본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그 약을 탄 음료를 마시고 내가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보트를 타러 새벽 일찍 나오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트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남편이 그 음료수를 마셨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로리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끔찍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레리가 보트에서 죽은 후 저는 그에게 나도 당신 곁으로 갈 거야.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안 돼. 가족들을 이런 혼란 속에 두고 갈 순 없어. 보트에서 뛰어내려 그와 합류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로리는 이게 다 자신의 부주의라며 자기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남편이 실수로 그 음료를 마시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잘 들어보면 결국 이 진술의 핵심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한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속셈입니다. 로리는 결국 자신에게는 죄가 없지만 남편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검찰과의 알포드 플리라는 절묘한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및 증거들을 고려할 때 로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그녀의 마지막 진술만큼은 정말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바 그녀에게 최소 3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금융범죄 혐의로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던 것까지 있었죠. 그녀는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에 있는 포카텔로 여자교도소로 이감이 됐고요. 2050년에나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사건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른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리의 딸이 6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중에 4명의 자녀들한테 그 횡령 돈을 준 거고 근데 여전히 로리의 일부 딸들이랑 레리의 자녀들과 로리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빠를 그런 식으로 죽였는데 어떤 자식이 새엄마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우리 엄마, 친엄마, 로리가 친엄마인 딸들도 엄마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살인자다 보니까. 그리고 이 로리의 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레리 아저씨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레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고 우리는 그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 편에 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언론이랑 인터뷰한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레리, 호수에 빠져 죽은 남편, 레리의 딸 중에 제시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리가 유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알포드 플리, 그 제도 있었죠? 그 제도를 보고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결코 얻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고요. 근데 이 알포드 플리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로리의 핸드폰에 익사, 보트 사고, 어디가 수심이 깊은지 이런 거 검색해본 기록도 빤히 있고 뭐 이게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나 모르겠어. 이렇게 그 형량 거래하는 거 듣다 보면 아주 열받는달까? 요게 먼저 올라갈지, 모범시민이라는 영화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시기에 올라갈 거거든요. 이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도 형량 거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기가 겹쳐서 실제 사건이랑 영화 이야기랑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게 올라갔으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고양이 안 보여드려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만요. 짜짜짜 여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 보여드려갖고 고양이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불안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얘랑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맞지. 친구들이 볼 때마다 더 뚱뚱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더 뚱뚱해진 건 절대 아닙니다. 뚱뚱한 건 많은데 더 뚱뚱해졌다고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